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이 된 평범한 시어머니 박정임입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잔하고 천천히 약 챙기고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고 그런 일상이 제겐 참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평온했던 하루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가 던져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여러분도 절대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아주 무섭고 끈질긴,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선미가 처음 그 말을 꺼낸 건 보통의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정기 검진 안 받으셨죠? 제가 병원 예약해 둘게요. 같이 다녀와요. 요즘엔 병원도 복잡하고 어머님 혼자 다니시기엔 힘드시잖아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며느리 있다는 게 어느 집은 부러워할 일이잖아요. 그래, 고맙다. 나도 마침 좀 피곤했는데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선미의 다정한 손길을 순수하게 감사하게만 여겼습니다. 그날 저녁 선미는 식탁에 앉아 검진 일정을 꼼꼼히 적은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했죠. 내일 아침 9시예요, 어머님. 공복 상태로 가야 하니까 아침 드시면 안 되고요. 제가 8시까지 차 끌고 올라갈게요. 그러면서 의료정보 동의서는 제가 미리 출력해뒀어요 라는 말도 했습니다. 의료정보 동의서라니 저는 그런 걸 작성한 적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요즘 병원 시스템이 다 그렇지 뭐하고 넘겼죠.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준비가 이미 너무 철저히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뒤척였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내일이 특별한 날도 아닌데 괜히 속이 불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머릿속에 자꾸만 선미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늘 그렇듯 밝고 싹싹했지만 그날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식탁에 앉아 제 수첩을 넘기던 손이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그날 하루 종일 선미는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고 답장을 하고 누군가와 전화를 짧게 하고 그렇게 무언가를 분주히 확인하는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평소에는 가족들 앞에서 핸드폰 사용을 절제하던 아이인데 그날은 뭔가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정보다 10분이나 먼저 도착한 며느리는 차 문을 열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추우실까봐 담요 챙겨왔어요. 여기요, 무릎에 덮으세요. 그 말도 따뜻했고 그 배려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담요를 무릎에 올려놓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일까요? 그 다정함이, 그 자상함이 마치 무언가를 덮으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는 히터가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가슴 한가운데는 시린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석에 선미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입맛은 좀 있으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그런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그 말투가 마치 제 상태를 체크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 신호대기 중일 때마다 선미는 핸드폰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고 손끝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순간 그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하지?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눌리는 것처럼 숨이 막힐까? 병원 가까이에 다가가자 선미는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병원에 먼저 들어가서 접수하고 올게요. 어머님은 여기 계시고 5분만 기다리세요. 날 추우니까 시동은 켜둘게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도 어쩐지
혼자만 먼저 준비해야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미가 차 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혼자 남겨진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다. 병원 검진을 유난히 챙긴다. 보험 이야기를 슬쩍 꺼낸 적이 있다. 오늘 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게 다 나이 들면서 예전만큼 판단이 느려져서 그런 건 아닐까? 하지만 제 가슴 한켠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다. 지금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잠시 후 선미는 접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어머님. 이거요. 검진표고요. 동의서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동의서? 익숙한 형식의 서류였지만 몇몇 항목은 생소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의료정보 보험사 연계 열람동의 같은 문구들. 이건 뭔데? 아,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보험 적용 때문에요. 보험? 무슨 보험이야? 그냥 건강보험이요. 공단에서 하는 거. 그 대답은 단정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 아침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던 겁니다. 검진 예약, 문진표, 동의서, 그리고 저를 위한 과도한 친절. 그 모든 게 배려가 아니라 연출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병원 로비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붐비고 조금 어수선하고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표정으로 번호표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며느리 선미는 또박또박 접수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천천히 걸었고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접수 창구에 있던 젊은 직원이 제 며느리를 힐끗 보더니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아, 보험 담당자분도 같이 오셨어요? 이전에 상담하셨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험 담당자? 제가요? 아니면 제 며느리가? 그 짧은 문장이 제 머릿속을 한순간에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직원은 큰 의미 없이 툭 던진 듯 보였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선미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넘어갔고 직원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만큼은 그 순간부터 다시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진료 대기실로 이동하는 동안 제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복도에서 며느리는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어머님 긴장되시죠? 검사는 금방 끝나요. 선생님도 아주 꼼꼼하게 봐주시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불안은 곧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는 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박정임 어르신. 건강검진은 이번이 두 번째시죠? 그때보다 체중이 조금 빠지셨어요. 최근 컨디션은 어떠셨어요? 그 질문은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이 꽤 잘 구성돼 있더라고요. 특약도 여러 개 들어있고요. 연령대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보장액이시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이요? 제가요? 그런데 의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익자 변경은 문제없이 처리되셨죠? 요즘은 가족분 중에서 대리 신청 많이 하시니까요. 그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고 선미는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잠깐의 정적. 그 짧은 침묵이 제겐 너무나도 길고 무거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들고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익자 변경 서류는 가족분이랑 같이 접수하신 거 맞으시죠? 그때서야 선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그러나 힘없는 목소리로. 네, 제가 그 부분은 다 처리했어요. 어머님도 그때 설명 들으셨고요. 아, 네네. 그러면 된 겁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의 대화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다면 그 수익자를 왜 바꿔야 하고 그걸 왜 며느리가 하고 있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서명한 적이 있었나?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서류를 본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보험 상품은커녕 나는 평생 은행 예금 외에는 다른 건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검진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는 며느리에게 자꾸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작년 말쯤부터 어르신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다면서요? 네. 체중도 빠지고 피곤해하시고 잠도 깊이 못 주무시고요. 평소 행동에 이상하거나 반복된 기억 착오 같은 건 없으셨어요? 가끔 예. 가끔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물으시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분명한 프레임이었습니다. 기력이 없다. 기억을 반복한다. 수익자 변경은 내가 설명했다. 퍼즐 조각들이 끔찍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간단한 문진과 검사가 끝났고 의사는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건강 상태는 연령대 대비 아주 양호하십니다. 고혈압 약 꾸준히 드시고 계신 것도 좋고요. 다만 보험 관련해서는 최근에 특약 부분이 조정되신 걸로 확인되거든요. 가족분이랑 상의 잘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하세요. 보험 특약 조정? 내가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야기를 왜 다들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는 진료실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덫의 입구에 제가 발을 디딘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며느리는 계속 저를 부축하고 챙기고 웃어주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보험은 제가 잘 알아볼게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소름이 돋는 감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제 제게 진짜 경고가 날아옵니다.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간호사가 저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쪽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 우리는 병원 2층 로비에 있는 작은 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선미는 평소처럼 살갑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물이랑 간식 좀 사올게요. 조금 걸어서 매점 다녀올게요. 금방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선미는 손가방을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진짜 조용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어르신 실례합니다. 누군가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얀 유니폼에 이름표를 단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르신 명의로 된 보험 서류가 지금 시스템에 등록된 것 중에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정확하진 않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보험 서류? 4명에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한 줄 한 줄 눈이 따라가며 읽혔습니다. 등록된 보험 정보 확인 중 이상 내역 발견됨. 생명보험 수익자 아들 박민재. 위임 서명자 김선미. 필체 및 서명일자 확인 필요. 주의 요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쪽지가 구겨질 정도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생명보험? 내 이름으로 된 보험? 근데 수익자가 민재고 서명은 선미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불길했던 기억 하나가 툭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몸살로 입원했던 날. 그날 하루는 정신도 없었고 서류고 뭐고 손도 못 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병원 침대 옆에서 며느리가 혼자 무언가를 적고 있던 모습이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면서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심, 그저 불안감. 그러니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습니다. 저는 쪽지를 손에 꼭 쥐고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미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귤도 샀어요. 하나 까드릴까요? 괜찮다 고맙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손끝이 흔들리지 않게 있는 힘을 다해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눈뜨고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는 여느 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오히려 그 다정함이 제 귀를 더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니 마음이 놓이죠? 혹시나 모르는 질병은 미리미리 예방해야 하니까요. 보험도 다시 정리하고 필요하면 특약도 조정해 드릴게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뇌리엔 단 하나 쪽지에 쓰여 있던 그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위임 서명자 김선미, 수익자 박민재, 필체 및 서명 일자 확인 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방 문을 조용히 걸어 잠그고 서랍장 아래 묵혀둔 서류 박스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수십 년간 보관해온 각종 명세서, 증명서, 위임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박스를 여는 순간 제 인생이 두 동강 날 수도 있다는 걸요. 그 결심 끝에 저는 박스 속 종이 뭉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 이름으로 된 낯선 보험 계약서를 처음 보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전등도 켜지 않고 조용히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문서들이 꾸깃꾸깃한 종이 파일 속에 쌓여 있었죠. 병원 진단서, 약값 영수증,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챙겨두었던 가족 서류들. 그 중에서도 유독 보험이라 적힌 파일이 지금 이 순간 저를 부르듯 시선을 끌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서 피보험자 박정임, 수익자 박민재 아들, 접수 형태 배우자 대리 김선미. 무릎 위에 펼쳐진 그 종이는 제 이름으로 제 정보로 등록된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 종이 속 서명이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글씨를 압니다. 살면서 수천, 수만 번 써온 제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거기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방식의 어색한 획이 있었습니다. 박정임이라는 세 글자. 하지만 내가 쓴 글자가 아닌 누군가가 흉내낸 이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울지 않으려 했지만 손끝은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생각해보면 몇 달 전 몸살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고 누워 있었던 그날. 선미는 병상 옆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잠깐만 사인 좀 해주세요. 입원 동의서예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때 저는 망설이긴 했지만 눈도 제대로 못 뜬 채로 선미가 시키는 대로 손을 내밀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그때? 다음 날 저는 며느리를 불러 조용한 식탁에 계약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선미야, 이거 내가 접수한 거니? 선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죠. 네, 어머님. 그거 어머님이랑 같이 한 거잖아요. 작년 입원하셨을 때 제가 안내 도와드리고 설명도 드렸고요. 이름은 왜 내가 대신 쓴 거니? 어머님이 피곤해하셨고 정신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류 정리 도와드린 거고요. 근데 어머님이 서명은 확실히 하셨어요. 내가? 여기에? 네, 어머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지. 그때 사인 확실히 하셨어요. 어머님 그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미의 말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을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거지. 그 말이 도려내듯 박혔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아까 한 말 기억 안 나? 요즘 당신 치매 걱정 좀 해야겠어. 그때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진실을 통째로 뒤집는 도구가 되어 눈앞에서 휘둘려지고 있었습니다. 선미야, 내가 이걸 몰래 한 건 아니지?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나쁘게 할 사람이에요? 민재도 몰라요. 그냥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제가 대신 정리해둔 것뿐이에요. 그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어머님, 그땐 많이 예민하셨어요. 제가 괜히 말씀드리면 불안해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녀는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눈도 피하지 않았고 목소리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 태도가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계약서를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녀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저는 문득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임아, 정말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 이 모든 게 덧친 걸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무언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날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건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의심받게 만들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를 마친 다음 날, 저는 차분히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다.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니? 너 요즘 바쁘겠지만 혹시 너 내가 가입한 보험 알고 있었니? 보험이요? 그래. 내 아내 선미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서. 어머니, 그거 선미가 설명드렸다면서요. 그날 어머니가 기억 못 하셨다는데 그걸 지금 다시 꺼내시면. 민재야, 문제는 내가 사인한 기억이 없다는 거야. 내가 쓴 글씨도 아니고. 어머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 딱 그 한마디. 예민하시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가 뭘 잊고 말 실수했을 때마다 그 사람도 했던 말. 정임 씨, 요즘 이상하잖아. 치매 검사라도 받아볼래? 그땐 웃어넘겼습니다. 아직 젊었고 그냥 순간 깜빡한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다시 들리는 순간 제게 들이대는 딱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을 못한다. 정신이 흐려졌다. 망상에 빠져 있다. 며칠 뒤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다가 제가 무심결에 요즘 기운이 없다고 말했는데 며느리 선미는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그래서 제가 보험 정리해둔 거잖아요. 혹시라도 치매 검사 받으실 일 생기면 바로 처리되게요. 요즘 고령자 대상 치매 특약이 제일 중요해요. 치매? 아, 오해 마세요. 제가 그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요즘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그 순간 제 입술은 굳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치매라는 단어는 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며칠 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려 문을 여니 동사무소에서 나왔다는 남자 공무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간단한 인지기능 설문조사 좀 하려고요. 요즘 어르신 건강 상태 확인하라는 요청이 들어와서요. 무슨 요청이요? 가족분 중 한 분이 어르신 상태가 좀 걱정된다고 하셔서 치매 초기 여부 확인 차원에서 기초인지 점검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그 말에 제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신청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며느리 선미. 그날 밤 저는 하루 종일 불이 꺼진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지도 않았고 TV도 틀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으로 제 이름을 계속 써보았습니다. 박정임, 박정임, 박정임. 내 글씨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증명해야 하는 날이 오다니. 다음 날 저는 가까운 지인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생전에 알던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임아, 내가 봐도 그 며느리 좀 이상해. 예전부터 보험이고 뭐고 내가 관여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 명의로 된 게 있다고. 그거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근데 민재도 날 안 믿어. 그냥 예민하다고만 하고. 이젠 내가 말만 꺼내도 눈빛이 달라졌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임아,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그 문서가 어떻게 등록됐는지, 누가 넣었는지 직접 알아봐야 해. 그 말이 지푸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는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았던 환자인데요.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그리고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으로 내 인생으로 보험을 꾸미고 의심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병원에 혼자 갔습니다. 선미 없이, 누구의 허락도 없이, 제 발로 제 의지로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던 박정임인데요. 제가 가입한 보험 관련해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직원은 처음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죠. 아, 네, 당시 대리 접수자로 김선미 님이 계셨고요. 생명보험 계약서도 같이 제출되었는데요. 어머님께서 전자 서명하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요? 그날 병원에 없었습니다. 직원은 멈칫했습니다. 죄송하지만 CCTV 확인 요청 가능할까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 내 별도 사무실에서 그날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측이 환자 본인의 요청이라며 예외적으로 보여준 화면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화면 속 장면에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속 그날 병원 접수 창구 앞에 제가 아닌 선미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고 태블릿 기기 위에 무언가를 사인하듯이 적는 장면이 분명히 녹화돼 있었습니다. 저거 제 며느리입니다. 그 태블릿 서명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사인이 어머님 명의로 등록된 것 같네요. 저는 병원 측에 당시 보험 접수 기록 사본과 서명 인증 타임스탬프를 요청했고 공식적으로 내가 병원에 없었다는 진술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제 다이어리와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친정 언니 제삿날. 그날 나는 종일 외출 중이었습니다. 선산에 다녀오고 언니 묘소도 들렀고 아예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병원 전자서명에 찍혀 있었다니. 이건 이제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였고 의도된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보험사 쪽으로 직접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 보험 설계사의 이름은 계약서에 작게 적혀 있었죠. 마흔보험의 김정수 설계사님 맞으시죠? 혹시 박정임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그 접수 당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설계사는 처음엔 당황하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사자 본인은 아니셨습니다. 며느리분께서 대리인이라며 전부 서류를 준비해 오셨고 환자분은 건강이 안 좋다고만 하셨거든요. 신분증, 도장, 서명까지 다 있었단 말씀이에요? 네,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그날 실제로 피보험자가 병원에 계셨는지는 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선미는 정말 의도적으로 모든 걸 준비했던 겁니다. 내가 병원에 없던 날 나인 척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에 내 이름을 흉내낸 글씨를 넣고 수익자인 아들 민재의 이름을 올리고 모든 조작이 완벽할 정도로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이제 이유를 알아야겠다. 보험금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었던 건지. 며느리의 과거. 그 아이의 진짜 정체. 그것만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격이었습니다. 며느리 선미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꾸몄는지 그 실마리는 그녀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겉으론 착한 척 살갑게 굴어도 속은 못 속입니다. 저는 선미가 예전에 일하던 병원 근처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 생전에 우연히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선미가 시댁 간병도 오래 했었다더라. 참 힘든 상황에서 혼자 다 감당했대. 그때는 그냥 좋은 며느리였구나 하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발품 팔고 수소문한 끝에 저는 한 어르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선미가 예전에 간병하던 가족의 이웃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여자가 아직도 그 집안에 연이 남아 있습니까? 진작에 연 끊고 사라졌다던데. 사라졌다니요? 그러니까 그 여자 간병하던 시부모 돌아가시고 남은 유산 일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갑자기 잠적했대요. 남편도 사고로 먼저 가고 그 집에 남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 제가 핸드폰으로 선미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그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 맞아요. 그때도 이런 일 있었어요. 남편 죽고 나니까 보험금 수령자로 올라 있었다고 가족들이 의심했었죠. 전신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남편 가족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소를 어렵게 추적한 끝에 그 남자의 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김선미라는 분 아십니까? 그는 처음엔 낯설어 하다가 제가 보여준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여자 우리 형수였어요. 그때 보험 수익자도 그분이었나요?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형 사고 나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수익자 확인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서류도 다 선미 누나가 가지고 있었고 결국 돈은 그녀가 받았죠. 그 뒤로 어떻게 되셨어요? 전 못 찾았어요.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갔고 그냥 흔적을 싹 지웠죠. 그땐 우리가 순진했어요. 형 사고였다고 믿었고 형수가 슬퍼하는 척도 잘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 이 모든 게 그때랑 너무 똑같네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몇 번을 이렇게 살아온 걸까? 남편을 잃은 가정에 들어가 간병을 핑계 삼아 깊숙이 파고들고 보험을 정리하고 가족을 안심시킨 뒤 사라지는 방식. 그게 이 여자의 방식이었다면 지금 우리 가족에게 벌어진 일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선미가 남긴 흔적을 뒤지며 이전 보험 가입 기록, 대리 접수 내역, 병원 진단서 발급 일자 모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을 들고 아들 민재 앞에 나설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진실을 저 혼자 짊어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민재는 모처럼 저녁을 먹자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엔 선미 핑계를 대며 슬쩍 피하곤 했는데 그날은 어딘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밥 같이 드셔야죠.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그 말만 들었을 땐 혹시 선미가 뭔가 꾸몄나 싶어 의심부터 들었지만 막상 마주 앉은 민재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식탁에 국을 덜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어머니, 사실은 제가 어제 보험사에 다녀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민재는 며칠 전 우연히 우편함에서 보험사 등기우편 하나를 열어봤다고 했습니다. 계약 내용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안내장이었고 그 안에는 피보험자 박정임, 수익자 민재, 대리 접수 김선미 이런 문구가 선명히 박혀 있었답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바로 해당 지점에 문의했고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열람 동의서를 쓴 끝에 관련 서류들을 받아냈다 했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야
민재는 비로소 선미가 뭔가 숨기고 있었다는 걸 눈치챘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건 선미가 했습니다. 민재는 A4 2장짜리 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여기 피보험자는 어머님이세요. 근데 어머니는 그날 병원에 안 계셨다고 하셨죠? 그래. 그날은 친정 언니 제삿날이었어. 서울에도 안 있었단다. 맞아요. 병원 CCTV에도 어머니는 없으셨대요. 선미 혼자 다녀간 기록만 있다고 직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니 저의 이름이 적힌 칸 옆에 어설픈 사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정임. 하지만 그 글씨는 제가 평소 쓰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획이 얇고 길쭉하며 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익지 않은 구도였습니다. 이 사인, 엄마 글씨 아니죠? 그래. 내가 쓴 글씨 아니야. 그리고 결정타는 두 번째 장 아래쪽에 적힌 설명란이었습니다. 피보험자 인지기능 저하 의심 대리 접수로 진행함. 보호자 동의 구두 확보.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은 거네. 네. 민재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선미 말을 믿었어요. 엄마가 병원 이름을 헷갈려 하시고 길을 잘못 드신 날도 몇 번 있으니까. 그게 다 치매 초기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다 보험 수익자 바꾸기 위한 밑밥이었던 거다.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우린 그동안의 모든 퍼즐을 맞췄습니다. 선미가 갑자기 건강검진을 챙긴 이유. 보험 담당자들이 어이없게도 저를 대상자 어르신으로 부른 이유. 진료 기록이 며느리에게 먼저 넘어갔던 이유. 그리고 접수창구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던 시선들. 민재는 결국 선미를 불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오게 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민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미야, 이리 앉아봐. 이 서류 너지? 그녀는 처음엔 의아하다는 듯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아주 미세하게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 계약서? 어머니 이름으로 들어간 보험인데. 서명도 어머니 필체가 아니야. 병원엔 어머니가 간 적도 없고. 선미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한 거지? 어머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기억 못 하시나 보네요. 그럼 이 설명란은 뭐야? 인지기능 저하 의심 보호자 구두동의 확보. 이건 내가 쓴 거잖아. 그 순간 저는 선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내가 날 미친 사람 만들려고 한 거니? 그게 아니라 보험 수익자 내 남편 이름으로 바꾸고 나는 치매 노인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 했지. 그때서야 선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선미야, 도망가지 마. 민재가 외쳤지만 선미는 현관문을 열고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나서겠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말없이 정장을 입고 나섰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저는 조용히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보험 계약서 원본, 필체 비교자료, 병원 원무과에서 받아온 확인서, 그리고 민재가 확보한 대리 접수 기록까지 모두 한 장 한 장 제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임 어르신 되시죠? 민재 씨가 고소인으로 접수한 사기 및 위조 건 관련해서 진술 좀 부탁드리려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피해자입니다라는 말을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경찰서 진술실. 앉아있는 제 맞은편엔 젊은 수사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증명하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치매도 아니고 내가 사인한 게 아니라는 걸. 수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선미는 체포됐습니다. 보험 사기로 정식 입건됐고 수사 초반부터 위조된 계약서와
대리 접수 이력, 병원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재물 횡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도적인 치매 조작 기도는 정서적으로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됐습니다. 검찰은 엄중한 수사를 예고했고 선미는 영장 심사 이후 구속 수감됐습니다. 저는 TV 뉴스에서 어느 날 익숙한 이름을 봤습니다. 서울 마흔지검 보험 사기 조직 관련 중간 발표. 전국 14건 사기 혐의 중 일부는 가족 내부 범죄. 화면엔 흐릿하게 처리된 얼굴 하나가 있었고 그게 선미라는 걸 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동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친구들한텐 뭐라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며느리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엄마를 몰아세운 게 정말 죽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저는 민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민재야, 넌 남편이니까 그 아이를 믿고 싶었겠지. 아니에요. 전 그냥 생각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해.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이란 건 누군가에겐 평생 안고 가야 할 무게야. 며느리가 구속되고 아들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느라 한동안은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로 바빴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마당에 꽃 한 송이 피는 걸 지켜보며 시간이 흘러가는 걸 느꼈고 창틀에 앉은 햇살 하나에도 괜히 가슴이 미어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다 지나갔다. 이제 잊으세요. 며느리는 벌 받았으니 속은 시원하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제 마음속의 조각들까지 다 정리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일 먼저 바꾼 건 인감도장이었습니다. 평생 써오던 붉은 고무도장 대신 제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진 새 도장을 파서 들고 왔을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다시 내 이름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그 다음은 작은 다이어리 하나였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짧게나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인을 했다. 오늘은 내가 병원 예약을 했다. 오늘은 내가 은행에 가서 내 통장 내 손으로 찍어봤다. 별거 아닌 일들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겐 주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민재는 자주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선미 손에 이끌려 형식적인 식사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게 미안함을 안고 머물다 갑니다. 어머니, 요즘 잘 주무세요? 그럼 이제는 나도 나를 믿어. 남이 뭐래도 괜찮아. 한 번은 민재가 이렇게 묻더군요. 엄마, 그 일 다 잊으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잊진 않았어. 하지만 묻었어. 묻었다고요? 그래, 깊이 아주 깊이 묻어놨어. 파내고 싶어도 쉽게 꺼낼 수 없게. 그리고는 민재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민재야,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거니까. 창밖으론 봄이 오는 중이었습니다. 민재가 뒷정리를 하며 웃더군요. 어머니, 햇살 좋네요. 어디라도 다녀오시지 그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려고. 이름도 찍었겠다. 도장도 새로 팠겠다. 이제 좀 돌아다녀야지. 이제 저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보험 대상이기 전에 그저 나로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 박정임. 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사건이 언론에 일부 보도된 뒤 뜻밖에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도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보험금 건으로 가족이 갈라졌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었단걸요. 선미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모든 정황과 증거가 명확했고 결국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말미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령의 시어머니를 상대로 치매 진단서를 유도하고 보험 수익자를 조작해 재산을 노린 점은
매우 죄질이 나쁘며 가정 내부의 신뢰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다. 선고가 난 그날 밤 민재는 아무 말도 없이 제 무릎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민재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눈물이, 그 후회가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진심이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인생의 서명란을 남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